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학생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배경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이 뜻이죠? 라고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이 귀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뒤에서 지금 내가 모르는 어휘는 수능은 어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뒤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 보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랍이 큰 서랍 하나에 모든 걸 다 넣는다는 관점이 아니고, 자, 각각의 서랍에 섹터를 나누어서 이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고 저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서랍에 무엇과 두 번째 서랍에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수능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죠. 자, 일단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단이니 1번 문단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아내셔야 될 거냐면 이 글 전체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지를 한번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 밑줄이 쳐져 있네요. 문제를 뭔가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아, 그렇구나.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얘기를? 변증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볼까요?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이 무엇입니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뇌 주름 사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변증법은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갈까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철학적 논리구나. 자,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헤겔. 자, 그럼 이제 헤겔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에 결혼을 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이제 헤겔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증법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겔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의 구조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이제 변증법을 설명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무언가의 개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의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무언가의 특징과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곧 그 단어가 이 글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경렬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의 새 범주가 도대체 뭘까? 라고 말하면 위에서 보셨죠? 항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앞에서부터의 정보의 누적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자, 이 세 범주는 아마도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경렬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자,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은 대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크되셨죠? 이런 방향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두 범주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의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에 체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대립적인 두 범주가 무엇을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렴적 상향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 수렴적 상향성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수렴적 상향성입니다. 그런데 대립적인 두 범주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아까는 세 범주였는데 이제는 대립적인 두 범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거 세 개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대립적인 두 범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헤겔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그럼 논증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니까 플러스 요소가 생기죠. 자, 헤겔의 변증법은 무엇이다? 논증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논증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논증의 방식인데 동시에 논증의 대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러면 변증법은 저 위에 있는 저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변증법은 동시에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고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복서 지문에서 이런 종류의 접속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속어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볼까봐 그 뒤쪽에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준 출제자가 만들어놓은 일종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 즉이라는 말은 앞뒤를 이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앞쪽에 뭐 있었냐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다. 그리고 동시에 논증 대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라는 이 두 가지와 이퀄이 되는 말이 뒤에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의 내적 구조라는 말을 쓰네요. 이 이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앞뒤와 이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리고 이념이 시공간적인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모두 변증법이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앞뒤 이퀄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얘가 바로 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고 동시에 논증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직을 걸어놓았으니 뒤에 나오는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 논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 논증의 방식도 역시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직을 기준으로 앞뒤가 2대 2로 이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념과 현실은 좀 전에는 이념만 얘기하더니 이제 이념과 현실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럴까요? 이념의 내적 구조가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하나의 체계를 이룬답니다. 그러면 나라면 문제를 뭘 물어볼까? 이념과 현실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이념과 현실은 개별적 체계를 바탕으로 이런 말이 선제에 나온다면 나는 아웃시켜버리거나 적절한 거라면 답이 아닐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죠. 주로 저런 걸 물어봅니다. 갑니다.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 이념과 현실의 이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도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고 1번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쌤이 뭘 체크를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죠? 시험장에서 쓸 수 없을 만큼의 체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1번 단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변증법이 뭡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해결이 누굽니까? 적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결에 있어서 변증법은 세 범주의 대응이 아니고 대립적인 두 범주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수렴적 상형성입니다. 단어 몰라도 됩니다. 수렴적 상형성은 결국 대립적인 두 범주가 통일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 셋 중에 두 개는 대립이라는 뜻이겠죠. 벌써 눈치가셨죠?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즉 앞에 이걸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면서 논증 대상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퀄을 걸어놓고 이념의 구조도 방식도 드러나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이념이 앞으로 이 글의 논증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저 이념이 드러나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증법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책이죠. 안 물어보고 싶으면 안 물어보겠지만 물어보려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해 있었어요? 1번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골라내려고 한다면 변증법, 체계, 그 다음에 구구절절 2번 이상을 언급했던 이념 이 세 단어가 1번 단락의 핵심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체크되셨나요? 나는 이 1번 단락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요리의 주된 재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을 베이스로 2번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2번서부터는 1번 단락에서 내가 말했던 것을 뭐 한다? 구체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죠. 그러면 2번 단락은 어떤 내용을 구체화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정보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단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잘 못 잡고 들어가시면 여기서부터는 멘션이 터집니다. 이제 2번 단락입니다.
자, 당연히 2번은 1번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시죠? 여기다 밑줄 쳐도 여기서 답을 뽑아 나와야 돼. 그리고 1번 단락에 써져 있는 말이 2번 단락 이하에서 반복된다면 겁나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2번 단락입니다. 자, 현재 저는 배경 지식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잘 보고 있을 뿐이죠. 자, 2번 단락 3번이 해결은 역시 1번 단락의 해결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럼 1번 단락의 재료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2번처럼 가운데 껴있는 문단, 스타트와 마지막 이항이 가운데 껴있는 문단들은 거의 결국 문장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대립하는 두 대상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두 대상의 이름을 주지 않은 상태로 논지적 해방식을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문단들은 첫 번째 문장 안에 핵심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기억해 둡시다. 자, 해결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 해결이 다루고 싶어 하는 건 미학이구나. 1번 단락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단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해결은 미학도 이걸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번 단락 볼까요? 두 번째,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그렇구나. 미학의 대상이 예술이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학이라는 말, 해결이 다루고 싶어하는 것은 미학인데 그 미학은 예술로 표현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술과 미학을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묶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얘네 둘하고 이퀄 관계를 이루는구나. 종교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라고 말하죠? 절대 정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자, 해겔이 다루고 싶어하는 건 미학입니다. 그리고 해겔이 다루고 싶어하는 건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거다라고 했으니 예술과 종교와 철학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제 절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되셨나요? 자,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절대 정신은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절대 정신이 중요한 거 봅니다.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 진리인 이념이라는 말을 썼네요. 절대적 진리가 바로 뭐다? 이념이다. 자, 절대 진리가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시죠? 1번 단락에서 무엇을 봤죠? 이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네요. 자, 그럼 절대 정신인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럼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구나? 이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죠?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죠. 맞죠? 자, 갑니다. 법칙문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죠.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법률 효과가 뭡니까? 목적이요. 그럼 법률 행위는 뭡니까? 그 목적이 법률 효과인 행위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안 잡아두니까 뒤에서 법률 효과 행위가 반복되는 그 순간에 이 둘이 별 차이가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절대 정신과 절대적 진리를 혼동하지 맙시다. 자, 조금 더 갑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해겔이 관심 있는 건 예술로 구현되는 미학입니다. 그리고 자, 이 예술은 종교 철학이랑 합쳐서 절대 정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이념은 1번 단락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 줄 다뤘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이제 묶었네요.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답니다.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자 내용이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내용이 동일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내용은 뭡니까? 이념. 자, 그 다음에 종교의 내용은 뭡니까? 이념. 철학의 내용은 뭐죠? 이념입니다. 그러니 절대 정신인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하고 그 세 가지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동의되셨죠? 자, 다만, 자, 조건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자, 이게 법칙문에서 예외 조항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죠.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자, 내용은 똑같은데 자, 인식하는 형식에는 차이가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이 동일하다. 하지만 인식하는 형식은 다르다. 이거네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절대 정신의 세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이죠. 이 세 가지에 각각 대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붙는 것이겠죠?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그 다음에 철학은 사유. 자, 얘네들이 서로 묶입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놓고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직관, 중요한 거 뭐예요?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여기서 말했으면 좋은 건 좀 감각적이라는 말인데 철학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모르는 채로 가볼까요? 자, 직관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뭐 딱히 밑줄 안 쓰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잘 읽는 거지 밑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직관이 뭔지 물어본다면 2번 달라고 티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관이 끝났으면 당연히 표상을 설명하겠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이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건 아까 물질적 대상인데 여기는 물질적 대상 유무와는 또 무관하답니다.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사유는 그렇지만 안 되겠죠? 자,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입니다. 자, 체크됐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특징을 짧게 설명하죠. 여기는 밑줄을 많이 칠 필요는 없죠. 이리로 찾으러 오면 되니까. 자, 이에 세 형태 뭡니까? 직관과 표상과 사유입니다. 이 세 개의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직관하는 절대정신이 뭐였었죠? 예술. 자, 표상하는 절대정신이 뭐였죠? 종교. 그 다음에 자, 사유하는 절대정신이 뭐였나요? 철학이죠. 맞죠? 자, 이렇게 자, 세 가지 절대정신에 대응합니다. 자, 규정된다. 딱 그거죠?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이런 말을 썼죠? 직관의 무슨 성이죠? 직관의 내면성입니다. 직관의 특징을 한번 줬네요. 그 다음 표상의 내면성이라고 합니다. 표상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보니 잠깐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잊고 있었나 본데 1번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죠? 자, 대립되는 두 범주가 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립되는 두 범주. 맞아요? 이 대립되는 두 범주라는 말을 기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 단락에서 2번 단락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자, 2번 단락으로 내려가 버리면 자, 2번 단락에서 우리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직관의 외면성,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 자, 이것이 어디에서 종합된다라는 말을 썼죠? 사유에서 종합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바빴어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아까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순수한 이런 것이 해결이 가능하면 직관의 내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어디에서? 사유에서 종합된답니다. 1번 단락의 내용을 미루어 생각하면 대립되는 두 범주가 자, 종합되고 조화와 통일을 통해서 수렴적 상향성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유에서 종합되는 것, 즉 철학에서 종합되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직관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외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 표상은 내면성을. 그럼 뭐 얘네들이 다 묶여 있으니까 자, 이에 맞추어서 예술은 객관성을 얘네들이 묶이죠. 자, 그 다음에 종교는 주관성을 얘네들이 묶이죠. 그리고 그것은 철학에서 종합됩니다. 그러니 결국 사유에서 종합되고 철학에서 종합되죠. 그럼 직관이 예술이고 표상이 종교라고 했으니 직관은 외면성이고 예술은 객관성이고 표상은 내면적이고 종교는 주관적입니다. 대립하는 두 대상이 맞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가 2번 단락입니다. 자, 2번 단락은 자, 해결이 무엇을 다룬다? 미학,
자, 예술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자, 절대 정신이 뭔지를 설명한다는 점. 그 다음에, 자, 무엇? 절대적 진리가 이념이라는 점. 그리고 예술이 직관, 종교가 표상, 철학이 사유인데 걔네들의 특징을 앞에서 마지막에서 전달한다는 점이 이번 단락의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될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뭐 했죠? 자, 예술, 그 다음에 자, 종교, 그 다음에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페이지를 넘겨야 하니까 가겠습니다. 예술은 직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였죠? 표상이었고요. 철학은 사유가 되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직관은 무슨 적이죠? 내면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상은 내면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은 뭐였었죠? 예술은 객관적이었고요. 써져 있죠? 예술은 객관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죠? 주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철학과 사회에서 종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죠? 아, 대립되는 객관과 주관, 외면과 내면, 대립되는 두 대상. 맞죠? 자, 이걸 가지고 이번 단락에서는 자, 절대정신, 절대 진리,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한다 라고 했고 해겔이 미학을 다루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절대 정신의 세 가지의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번 문단의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3번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단락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우개로 좀 지워야겠습니다. 자, 이제 자 1번과 2번이 이제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번 단락은 무엇을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단락 볼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아까 인식의 형식은 다르다고 했죠? 자, 내용의 인식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아, 그러니까 자, 내용을 인식하는 레벨에 차이가 발생한대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 동일하다고 했죠? 내용은 이념이라서 동일한데 그것의 레벨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겔에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건 이념이죠. 그렇죠? 전 단락 2번 단락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이거 뭐야? 다 2번 단락에 있었단 말이네. 이 세 형태가는 단계적인 등급이 매겨집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의 순서의 진행. 아, 그러니까 예술부터 종교, 철학까지의 순서가 만들어지구나. 이 순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자, 즉 뭐밖에 없다? 철학밖에 없다. 그리고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삐리리리.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단락은 좀 심플한데요. 자, 그리고 3번 단락은 절대 정신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인데 그걸 인식하는 수준에는 레벨 차이가 있는데 그 단계적 등급이 예술에서 종교, 철학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순서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체크되셨죠? 3번 단락은 너무나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이 3번 단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배경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저 앞뒤의 문맥을 읽고 그대로 내려가신 분인 거죠. 자, 체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1, 2, 3번 단락 안에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본 셈입니다. 자, 그러면 가번이 끝났죠? 그럼 이제 나번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나번은 잠시 끝났다 할 겁니다. 그런데 나번은 가번의 대립항인지 가번의 유사이론인지 그리고 가번에서 우리가 봤던 용어들을 어떤 식으로 나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곧 그게 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 쌤은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배경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앞뒤 문맥에 의존해서 자, 수능이 원하는 그대로
지문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모든 것을 커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번을 바탕으로 나번을 조금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끊었다 그럴까요?